만주에 갔다가 돌아온 지 일주일이 되는 토요일, 뉘엿뉘엿 해 떨어질 무렵 이명주는 구겨진 바바리 코트를 걸치고 고개를 떨어뜨린 채 정문을 나섰다. 집에서 기다리기로 한 그녀가 지쳐서 돌아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다. 그는 시계를 봤다. 1시간 이미 늦어 있었다. 집까지 또 30분. 아무 탈 없이 지낸 하루였다. 모두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편집장이 말했다. 오늘 자아 비판회가 있으니 당원 동무들과 이명준 동무는 남으시오. 명준은 자기가 관역인 줄 알아차렸다. 그는 후보 당원이었으나 중요한 직장 세포 모임에는 자리가 주어져 있지 않았다. 자기를 나무랄 때는 자기가 이 도령임에 틀림없었다. 편집실 근무 사원 중 당원은 편집장까지 3사람이었다. 그러나 모임이 시작됐을 때 사람은 내치였다. 새로 편집실에 들어온 젊은 사람이 당원이란 건 그는 모르고 있었다. 사원들이 돌아가고 난 넙지간 편집실에는 명준까지 쳐서 5사람만이 남아있었다. 편집장은 그대로 앉고 다른 사람들은 좌우로 2사람씩 편집장 책상 바로 앞 책상으로 다가앉았다. 편집장이 일어서서 말을 꺼냈다. 자아 비판을 할 이명준 동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명준 동무는 평소에 개인주의적이며 소부르주아적인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당과 정부가 요구하는 바 과업 달성에 있어서 과오를 범했습니다. 동북 중국에 있는 조선인 콜로스의 생활을 현지 보도함에 있어서 이명준 동무는 그 소부르주아적인 판단의 낙구성으로 말미암아 현지 동포들의 영웅적인 정산투쟁의 모습을 여실히 파악하는 데 실패했으며 주관적 판단을 기초로 한 그릇된 보고를 보내왔습니다. 일찍이 위대한 레닌 동무는 말하기를 사회 제도는 1조 1석에 변할지라도 인간의 이데올로기는 1조 1석에 변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이명준 동무는 그가 남조선 괴뢰정부 밑에서 썩어 빠진 부르주아 철학을 공부하던 시절의 반동적인 생활 감정에서 자신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준 동무가 그와 같은 반동적 사고방식을 마치 정당화한 것이나 한 것처럼 반성하려 하지 않는 것은 후보 당원으로서 당과 정부에 대한 중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과 정부 및 전체 인민의 이름으로 냉정한 자아 비판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이명준 동무의 기사 내용 가운데서 과오를 범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현지 코로스의 생활을 보고하는 가운데 그들의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의류를 보았을 때 기자는 문득 놀랐다. 그것은 일제 군대의 군복에서 견장만 뗀 것이었다. 신발은 찌까다비, 자급화를 말합니다. 찌까다비가 제일 많았다. 느껴지는 것은 그들의 생활이 물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려면 더 많은 땀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하는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중대한 과오입니다. 다음에 이명준 동무의 자아 비판이 있겠습니다. 명준은 일어서서 편집장이 비워준 단 위에 올라섰다. 8개의 눈이 그를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편집장 동무의 보고에 대하여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리가 술렁거렸다. 편집장이 물었다. 왜 동의할 수 없습니까? 저는 본대로 옮긴 것 뿐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제 군복을 고쳐서 입은 동무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제가 달아날 때 병령에서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찌까다비는 인민공화국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이 두 쪽으로 갈라진 외놈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보도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리얼리즘은 사실을 사실대로 옮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동무의 위험한 반동적 사상입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인민의 적개심과 근로의 의욕을 앙양시키고 고무시키는 방향으로 취사 선택이 가해져야 합니다. 무책임한 사실의 나열을 일삼는 자본주의 신문의 생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왜 그것이 벌어져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민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군복을 과도기에 입고 있다는 사실을 옮기면 왜 인민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동무, 작년도에 위대한 중국 인민은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완수했습니다. 의류나 일상생활 용품은 전 중국 인민이 입고도 남을 만큼 생산했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들은 노동을 하는데 입기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버리고 간 물건을 한두 사람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미 인민이 쟁취한
풍족한 물질 생산 수준에 대해서 회의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동무 자신의 가슴과 머리 깊이 박혀있는 소부르주아적인 인텔리 근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체 인민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며 빛나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마당에 이명준 동무는 전혀 자신의 주관적 상상에 기인하는 판단으로 터집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금년봄 중국 공산당 연차대회에서 모택동 동무가 보고한 경제계획 보고 요지가 당원을 위한 교양 자료로서 배포되었으므로 만일 이명준 동무가 그 팜플렛에 명확히 기재된 퍼센트로 나타난 통계를 연구했다면 그런 과오는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명준은 대들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숨을 죽였다. 그를 향하고 있는 네 개의 얼굴, 그것은 네 개의 정오였다. 잘잘못 간에 한번 윗사람이 말을 냈으면 무릎 꿇고 머리 숙이기를 윽박 지르고 있는 사람들의 짜증 끝에 성낸 미움에 일그러진 사디스트의 얼굴이었다. 명준은 문득 제가 가져야 할 몸가짐을 알았다. 빌자, 덮어놓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자. 그의 생각은 옳았다. 모임은 거기서 10분 만에 끝났다. 명준은 사무친 낯빛을 하고 장황한 인용을 해가며 허물을 씻고 당과 정부가 바라는 일꾼이 될 것을 다짐했다. 지친 안도감과 승리의 빛으로 바뀌어가는 네 사람 선배 당원의 낯빛이 나타내는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명준은 어떤 그럴 수 없이 값진 요령을 깨달은 것을 알았다. 슬픈 깨달음이었다. 알고 싶지 않았던 설기였다. 그는 가슴에서 울리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옛날 그는 애써서 뒷동산에서 퉁퉁 부어오른 입 언저리를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이 소리를 들었다. 그의 마음의 방문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이번 것은 더 큰 울림이었다. 그러나 먼 소리였다. 무디게 울리는 소리, 광장에서 동상이 넘어지는 소리 같았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고 싶었으나 울기 위해서는 그는 네 개의 벽이 아직도 성한 그의 방으로 가야 했다. 아니, 그의 마음의 방이 아니다. 마음의 방은 벌써 무너진 지 오래으므로 그의 둥글게 안으로 굽은 두 팔 넓이의 광장으로 달려가야 했다. 혼자서 운다는 일은 강한 사람을 할 수 있는 의젓한 몸가짐이었다. 눈에 보이건 안 보이건 사람은 우상 앞에서만 운다. 멍석 없이는 못하는 지랄도 있는 것이다. 이제 명준에게 남은 우상은 부드러운 가슴과 젖은 입술을 가진 인간의 마지막 우상이었다. 오늘 일로 하여 그는 절박한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짐작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짐작에서 차지할 그녀의 자리는 높은 곳 한가운데 있었다. 집이 가까운 골목에 이르렀을 때는 이명준은 거의 뛰다시피 걷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녀의 얼굴이 후딱 들렸다. 갈까 하던 참이었어요. 이제 열셀 동안 오지 않으면 가려고. 명준은 바바리 주머니에 양손을 집어넣은 채 우두커니 서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손에 책을 들고 있었다. 심심한 걸 메우느라고 명준의 책상에 얹힌 걸 뒤적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로자 룩셈부르크전. 명준은 그녀의 손에서 책을 받았다. 등을 잡고 타르르 책갈피를 넘겼다. 헌책 가게에 있는 것을 보고 사오는 날로 끝까지 읽어버린 책이다. 재미있어? 그다지. 않지. 그제야 명준은 바바리 코트를 벗어서 벽에 걸고 자기가 먼저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명준의 낌새가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챘는지 아무 소리 없이 따라앉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비었다. 뱃속도 비었다. 시장기가 심할 때 가슴과 배가 쓰리고 허할 때 같았다. 그러면서 먹을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당장에는 단 한 수를 뜰 것 같지 않았다. 그러면서 가슴에서 배 쪽으로 뻗치는 빈 기운이 있었다. 몸속에 있던 내장들이 깡그리 비어버리고 그처럼 횡댕거린 몸뚱어리 속을 바람이 불고 지난다. 감았던 눈을 번쩍 떴을 때 수그린 이마 바로 앞에 그녀의 비스듬히 옆으로 뻗친 두 다리가 있었다. 아직도 해가 있어서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는 땅거미질 무렵의 은근한 붉은 기운이 알릴락 말락 녹아 있었다. 양말을 신지 않은 맵시 있는 살이 붙은 두 다리는 문득 생생했다. 명준은 가슴이 꽉 막혔다. 보고 있으면 볼수록 그 기름한 살빛 물체는 나서 처음 보는 듯이 새로웠다. 곤색 스커트 무릎팍에서부터 내민 다리는 뚝 끊어져서 조용히 놓인 토로석이었다.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명준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이 잔잔한 느낌만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 다리를 위해서라면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모든 소비에트를 팔기라도 하리라.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진리의 벽을 더듬은 듯이 느꼈다. 그는 손을 뻗쳐 다리를 만져보았다.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진리다. 이 매끄러운 다음새, 따뜻함, 사랑스러운 튕김, 이것을 안일할 수 있나? 모든 광장이 빈트로 돌아가도 이 벽만은 남는다. 이 벽에 기대어 사람은 새로 내가 쏘는 아침까지 풋잠을 잘 수 있다. 이 살아있는 두 개의 기둥. 몸의 길은 몸이 안다. 그녀는 예사로 내무로 아는 모양인지 하는 대로 보고만 있다. 은혜, 네, 고즈넉이 네 하는 이 짐승이 사랑스러웠다. 나는 밖에서 졌기 때문에 은혜에게 이처럼 매달리는 걸까? 이긴 시간에도 남자가 이토록 사무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 없을 테지. 졌을 때만 돌아와서 기대는 곳, 기대서 우는 곳. 철학을 믿었을 때 그녀들에게 등한했었다. 사회 개조 역사 속에 새로운 삶의 보람을 걸어보려던 월북 직후의 나날, 윤회도 떠오르지 않았다. 지금 나한테 무엇이 남았나? 나에게 남은 진리는 은혜의 몸뚱어리뿐. 길은 가까운 데 있다. 명주는 거칠게 그녀를 껴안았다. 그의 품속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늘 그랬다. 이 여자가 인민을 위한 예술 일꾼이며 인류 역사를 뜯어고치는 거창한 대열에 발맞춰 나가는 여성 투사라. 좋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은혜다. 내 거다. 그 밖에 그녀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 것일 수 있다. 그는 그녀의 뺨에 자기의 그것을 비볐다. 도톰한 입술을 깨물어 열고 부드러운 혀를 씹었다. 은혜에 해가지고 방안은 어두웠다. 그는 한 팔로 그녀를 받지 않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턱을 만져본다. 목을 더듬었다. 가슴과 허리를 짚어 내려갔다. 벅찬 깨달음을 준 다리를 쓸었다. 몸의 마디마디 그 자리를 틀림없이 알고 싶었다. 움직일 수 없이 자기에게 기대는 따뜻한 벽을 손으로 어루만져 벽돌 하나하나를 다짐해보고 싶었다. 손이 떨어지면 그것들은 자기한테서 떠날 것만 같았다. 순례자가 일생에 몇 번이고 성질을 찾아 의심을 죽이고 믿음을 다짐하듯이 손에 닿고 만져지는 참에만 진리는 믿어왔다. 남자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진리는 한 여자의 몸뚱어리가 차지하는 부피점에 있는 것인가? 모든 우상은 보이지 않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의 약함 때문에 생겨난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나도 믿지 못해. 은혜, 나를 믿어? 믿어요. 내가 반동분자라도 할 수 없어요. 당과 인민을 파는 공화국의 적이라도?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의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와? 모르겠어요. 사랑의 말에서는 남자가 얼간이고 여자가 재치있게 마련이었다. 남자가 고지식하고 여자가 교활하다는 말일까? 남자는 따지고 여자는 믿는다는 까닭에서일까? 명주는 윤회를 자기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도 문득문득 남을 느꼈었다. 은혜는 윤회가 보여주던 순결 콤플렉스는 없었다. 순순히 저를 비우고 명준을 끌어들여 고스란히 탈 줄 알았다. 그런 시간이 끝나면 그녀는 명준의 머리카락을 애무했다. 가슴과 머리카락을 더듬어오는 손길에서 그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와 아들, 아득한 옛적부터의 사람끼리의 몸짓, 그녀는 생각난 듯이 말했다. 참, 저 모스크바로 가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모스크바? 명주는 어리벙벙했다. 네, 지금 당장이 아니고 명년 봄쯤. 좀 자세히 얘기해. 모스크바에서 예술제가 있어요. 소비에트의 각 공화국과 동그라파와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우리 모두 나오는 거예요. 무용 쪽에서는 최승희 연구소에서 많이 나갈 거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나라를 통틀어 대표하게끔 파견단을 만들 테니까 국립극장 쪽에서도 얼마쯤 나갈 건 확실해요. 게다가 안나 동무는 소련 출신 아니에요? 길잡이 삼아 꼭 끼일 테고 그리려면 우리도 한몫 끼일 수밖에 없잖아요. 안나 동무는 그 일로 오늘도 소련 대사관으로 갔는데 제가 나올 때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명주는 번듯이 드러누웠다. 모스크바. 은혜가 모스크바로 가? 안 된다. 그녀가 모스크바로 가면 다시는 그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무 까닭도 없이 그런 느낌이 불쑥 떠올랐다. 얼마나 걸릴까? 뭐가요? 떠나기까지가? 아니, 거기서 머무는 사이가 말이야. 한 서너 너댓 달? 명주는 벌떡 일어났다. 아니, 뭐가 그리 오래 걸려? 예술제가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고요. 끝난 다음에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한 바퀴 돌 모양이던데요. 앞서도 그랬어요. 아무튼 잘은 아무도 모르고 그럴 거라는 게 제 짐작이에요. 예술제는 확실하지? 확실해요.
문화선전성의 통첩이 왔다니까요. 명주는 또 잠잠했다. 은혜는 조금 들뜬 말투로 이었다. 기쁘지 않아요? 아니? 어느 쪽이에요? 아니라면 알 수 있어요? 기쁘지 않다는 쪽이야. 어머나. 그녀는 놀라서 명준을 쳐다보았다. 은혜, 가지 말아줄 수 없어? 대답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서 까닭을 찾아낼 모양인지 깜빡거리지도 않고 이쪽에 눈을 빤히 쳐다봤다. 한참 만에 그녀는 입을 열었다. 왜요? 석 달이나 은혜를 떨어져 살 수 없어. 그녀는 활짝 웃었다. 어린애 같으셔. 난 어린애야. 당원도 아니고 인민의 일꾼도 아니야. 은혜에게 어린애 노릇하는 바보. 그게 나야. 왜 자꾸 당과 인민을 끌어대세요? 당이 사랑하지 말라는가요? 그런 게 아니고 당보다도 나한텐 은혜가 중하다는 거야. 어머나, 그건 정말 부르주아적인 사상이신데? 그럼 은혜는 내가 당을 위해서는 은혜를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나? 굳이 한쪽을 버릴 건 없잖아요. 버린다면?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금 생각해. 네? 그녀는 아직도 명준의 말에서 어느 만큼만 정말과 사랑의 농담을 갈라내야 할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다시 한번 말하겠어. 은혜, 모스크바엔 가지 말어. 글쎄 왜 그러세요? 덮어놓고 가지 말라면. 그리고 제 마음대로 가고 안 가고 할 수도 없어요. 마음만 그렇게 잡으면야 무슨 핑계로든 안 갈 수 있지 않아? 그녀는 내놓고 언짢아 보인다. 난 내 마음을 어떻게 옮겼으면 좋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은혜가 모스크바로 가면 우린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생각돼. 억지 얘기인 줄 알아. 한 번만 억지를 받아줘. 은혜가 가서는 안 된다는 다른 까닭이 있는 게 아니야. 석 달이나 넉 달 갈라져 있는 게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닐 테지. 하지만 지금 내 심정으로선 단 한 달도 갈라져 살 수 없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은혜가 가면 다시는 내 품에 올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있어. 제발. 명주는 오랜 옛날 이런 식으로 빌붙던 걸 생각했다. 그렇지. 인천 변두리, 갈매기가 날고 있는 바다로 트인 분지에서 윤회의 알 수 없는 변덕을 버려달라고 빌던 자기 말투, 알몸으로 자기를 믿어달라고 빌던 말투였다. 윤회는 끝내 그녀의 벽을 허물지 않았다.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명준이 월복을 해댄 데는 그녀가 안겨준 노여움과 서운함이 그 대목에서 미치고 있는 것만은 가리울 수 없다. 여자들이랑 곧잘 미신을 섬기면서 정작 미신일 수밖에 없는 일 앞에서는 오히려 망설이는 것은 어찌된 노릇일까? 은혜를 모스크바로 보내면 자기는 그만이라 싶었다. 이렇게 되고 보면 더욱 그랬다. 입 밖에 내지 않았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도 한번 말이 되어 나와버리면 허물어 버릴 수 없는 담을 쌓고 만다. 지금이 그랬다. 은혜, 아무 말도 묻지 말고 내 말대로 해줘. 사랑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농담 삼아 깔아버리는 식으로 핑계를 대도 좋아.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 네, 가지 않을 테예요. 헉 하면서 그녀는 두 손으로 낯을 가렸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보고 있자니 마냥 흘러내린다. 명주는 그녀 앞으로 다가가 앉아서 낯을 가린 손목을 치웠다. 손목을 잡힌 채 그녀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훅 하고 느끼는 그녀를 가슴으로 끌어당겼다. 되지도 않은 헛소리를 받아줄 사람이 그녀 말고는 누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그를 목매게 했다. 그녀가 돌아간 후 무릎을 세우고 앉아 오랫동안 우두커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른 나무잎이 창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메마른 삶, 이제 오래지 않아 그 소리도 들리지 않을 테지. 혼자 사는 살림에는 겨우 살이래야 걱정할 것도 없었다. 다만 길어지는 밤을 생각으로 세워야 할 일이 괴로웠다. 월북하고부터 그의 시간은 다른 박질하듯 지나온 느낌이었다. 서울 살 때는 그리도 느리던 시간의 걸음이 아니 그때는 시간이 없었다. 있지 않았다. 적어도 나한테는. 생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다. 적어도 그는 지금 밥과 옷을 제 손으로 번다. 그런데 밥과 옷을 제 손으로 번다는 게 생활이라 말의 뜻일까? 가진 화려한 공상과 괴로운 생활의 골짜기를 거쳐 이른다는 때가 밥과 옷인가? 그런 모양이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버느냐를 가지고 다투어 오는 게 아닌가? 편집장 말이 생각난다. 동무는 오해하고 있는 듯해. 공화국을 동무가 도맡아 보살펴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건 잘못입니다. 동무는 맡은 바 자리에서 당이 요구하는 과업을 치르면 그만입니다. 영웅주의적인 감정을 당은 바라지 않습니다.
강철과 같이 철저한 실천자가 아쉬운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저 뒤얽힌 산업질서의 계미굴 속에서 나날이 사람스러운 부드러움을 잃어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되라는 소리였다. 여기는 꽃을 기를 빈터는 없었다. 위대한 것들은 깡그리 일찍이 말해진 후였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보다. 어김없이 움직이기만 하라는 것이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북조선에는 혁명이 없었던 탓일 것 같았다. 인민정권에서는 인민의 망치와 낫이 피로 물들여지며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자이며 영원한 벗인 붉은 군대가 가져다준 선물이었다. 바스티유의 노여움과 기쁨도 없고 동궁 습격이 아슬아슬함도 없다. 길로틴에서 흐르던 피를 본 조선인민은 없으며 동상과 조각을 망치로 부수며 대리석 계단으로 몰려 올라가서 황제의 안방에 불을 지르던 횃불을 들어본 조선인민은 없다. 그들은 혁명의 풍문만 들었을 뿐이다. 30년 전에 흥분이 있었다는 풍문을 듣고 흥분할 수 있다면 그는 감정의 천재다. 1789년에 있었던 흥분의 얘기를 듣고 흥분할 수 있다면 그는 천재다. 하물며 남의 나라의 세계는 하나라. 그건 그 흥분이 있었던 다음부터의 얘기다. 북조선 인민에게는 주체적인 혁명 체험이 없었다는데 비극이 있었다. 공문으로 명령된 혁명, 위에서 아래로. 그건 혁명이 아니다. 그 공문을 보낸 사람이 전 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자이며 영원한 벗이라도 그렇다는 일은 이 사상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서운 일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 교인이 성경을 두고 비록 그것이 신이 보낸 말이라도 남이 보낸 말이고 보면 자기를 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금껏 지내온 바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어쨌건 전 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자이며 영원한 벗도 남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목숨을 대신 살 수 없는 것처럼 혁명도 공문으로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공문 혁명이 주어진 조건이었으면 그런 조건에 어울리는 행동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한테 맡겨진 혁명일 것이다. 북조선의 공산주의의 혁명가로서의 품위는 이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달려있다. 공문혁명의 테두리에 눌려앉은 벼슬아치가 돼서 제 머리로 생각해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부라리고 진리에 대한 해석의 권리를 혼자 차지하려는 사람들만 설치는 고장. 이런 사회에서 혁명의 흥분을 꾸미는 자는 위선자다. 혹은 쟁이다. 혁명쟁이다. 혁명을 팔고 월급을 타는 사람들. 아버지도 그런 쟁이가 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월북한 것일까? 하하, 정말 혁명을 느낀 건 로베스피에르와 땅통과 마라와 레닌과 스탈린뿐이다. 인류는 슬프다. 역사가 뒤집어 씌우는 핸디캡. 굵직한 사람들은 인민을 들러리로 잠깐 세워주고는 달콤하고 씩씩한 주역을 차지한 계면적음을 감추려 한다. 대중은 오래 흥분하지 못한다. 그의 감격은 그때뿐이다. 평생 가는 감정의 지속은 한 사람 몫의 심장에서만 이루어진다. 광장에는 플래카드와 구호가 있을 뿐 피 묻은 셔츠와 울부짖는 외침은 없다. 그건 혁명의 광장이 아니었다. 따분한 매스게임에 파묻힌 운동장. 이런 조건에서 만들어내야 할 행동의 방식이란 어떤 것인가? 괴로운 일은 아무한테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이었다. 혼자 알아야 했다. 꾸준히 공부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에게 탓을 돌릴 수 없는 진짜 절망이 찾아왔다. 신문사와 중앙도서실의 책을 가지고 마르크시즘의 밀림 속을 헤매면서 이명주는 처음 지적 절망을 느꼈다. 참으로 그것은 밀림이었다. 그럴듯한 오솔길을 발견했다 싶어 따라가면 어느새 그야말로 일찍이 다져진 밀림 속의 광장에 이르는가 하면 지금 자기가 가진 연장과 차림을 가지고는 타고 내리기가 어림없는 낭떠러지기가 나서는 것이었다. 전 세계 약소민족의 해방자이며 영원한 벗들도 이 밀림의 어디선가에서 길을 잘못 든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이 밀림에는 다져진 길도 따라서 지도도 없으며 다 제 손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된다. 목숨에 대한 사랑과 오랜 시간이 있어야 할 모양이었다. 명주는 은혜마저 없는 평양을 견딜 것 같지 않았다. 은혜는 많은 여자가 그런 것처럼 꼭 어느 사회가 아니면 못 산다는 여자가 아니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될 수 없는 여자였다. 이 독일 여자처럼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경제학으로 풀이할 만한 배움도 없었고
나름도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사상을 아랑곳 않는데 명준은 가다가 놀랄 때가 많았다. 명준에게는 그것이 좋았다. 무지한 여자한테서 실대를 얻자는 저 좋을 말에만은 아니었다. 될 수만 있으면 그녀와 바꾸고 싶었다. 자기 영혼과 아무 탯줄이 닿지 않은 시대의 꿈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녀에게서 명준은 은총을 보았다. 신은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생각의 버릇을 주지 않는 듯 싶었다. 그녀에 대한 이런 생각에는 나중에 따져보면 거짓이 섞였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때 스스로 참이라고 느끼는 일을 거짓이라고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은혜가 모스크바로 가겠다고 우겼다면 명준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은 그를 떨게 했다. 그녀가 울면서 그의 청을 받아들였을 때 명준은 분에 넘쳐 기뻤다. 그녀가 사랑스러웠다. 자리를 바꾸면 자기를 웬걸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볼쇼이 테아트르에서 호화스러운 공연에 끼이고 구라파를 돌아다니는 것은 화려한 기쁨일 것이었다. 더구나 예술가라면 그녀는 가끔 이데올로기로 갈라진 세계 지도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망발 말하는 때가 잦았다. 파리에서 그림 공부를 했으면 도움이 되겠는데 발레라면 파리라야 할 까닭이 없었다. 재정 때 세워진 발레 학교가 그대로 자라왔고 가장 아껴주는 예술 가닥의 하나라는 것은 명준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런 참에 따라가면 어떤 좋은 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도 명준의 억지를 받아준 그녀를 생각하면 사랑을 위해서 증거를 보이겠다는 마음이 고마웠다. 이부자리를 내려서 깔고 그 속으로 기어들었다. 은혜가 놓고 간 대로 로자 룩셈부르크 전이 책상 밑에 떨어져 있다. 책을 손에 들고 뒤적이다가 코끝에 가져갔다. 생각 탓인지 그녀 몸냄새가 나는 듯 했다. 책을 떼고 그녀의 냄새를 따로 떠올려 본 다음 다시 책을 코끝에 댔다. 없었다. 처음 방에 들어와 앉았을 때 보았던 그녀의 다리 생각이 났다. 그렇지. 그녀의 다리가 내게 준 놀라움을 은혜는 모를 거다. 언젠가 그녀에게 지지 않을 만큼 갚으면 되지 않나. 갚겠다. 갚을 수 있다. 불을 껐다. 바람이 많이 부는 듯 나무가지를 흔들며 지나가는 소리가 큰 물진 여울처럼 도도했다. 방 안의 훈훈한 기운으로 유리에 닿은 물기가 빗물처럼 무늬져 흐르는 창가에 서서 명준은 멀리 바다를 내다보았다. 명사십리가 한 줄 굵은 띠마냥 수평선 위에 떠있다. 이곳 원산 해수욕장에 자리 잡은 노동자 휴양소에 한 주일째 묵고 있다. 취재하러 온 게 아니고 진짜 휴양이다. 전국의 일터에서 모범 일꾼들만 오는 곳에 어쩌다 명준을 보내준 건지 처음엔 짐작이 가지 않았으나 부친이 마련한 줄을 나중에 알았다. 부친의 그런 방식에 명준은 더 맞서지는 않았다. 전번 자아 비판회 때 알아차린 요령을 저도 모르는 새에 생활에 옮기고 있는 요즘의 그였다. 오랜 세월 소리 없이 일해야 할 앞날이었다. 그러자면 적은 일을 가지고 속물들과 부딪혀서는 안 된다. 바다를 건너려는 사람이 웅덩이에 빠져주고서는 안 된다. 이 휴양소 건물은 원래 개인 소유의 별장이었던 걸 나라 차지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여름이 제철이지만 겨울은 또 겨울대로 솔밭 사이에 드문드문 자리 잡은 아담한 별장 속 한 칸을 차지하고 바닷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고 바닷소리에 잠이 깨는 나날도 나쁠 건 없었다. 이런 데까지도 독보회니 교양사업이니 하는 것이 있었으나 딴 여느 일터의 그것에 대하면 훨씬 누그러진 것이면 틀림없었다. 월북한 다음 사회에서 저는 낯선 말에 익숙해지기까지 한동안 괴로운 말의 헷갈림을 겪었지만 이 교양사업이라는 것도 그 한 가지였다. 그때까지 명준의 말버릇에서는 교양이란 낱말은 그 개인적인 겪음에 지나친 낱말로 되어 있었다. 그 교양이란 말에 붙인 사업이란 낱말은 글라디올러스 화분에 붙잡아맨 전기 모터처럼 영 어색하게만 보였다. 그러나 같은 말을 여러 사람이 되풀이할 할 때 거기 새 짜임새가 나오는 것이었다. 동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그랬다. 누구에게나 들어맞을 부르말이 없었던 탓도 있었으리라. 변정법을 빌린다면 양적인 발전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이 휴양소에서도 그 교양사업이라는 게 여전히 있었으나 심한 것은 아니었다. 하긴 모처럼 마음과 몸을 시르는 곳에까지 고지곧대로 정치 교육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탓으로 이 휴양소에 사는 사람들은 한동안이나마 마음의 시집살이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스팀 난방이 된 방 안에서 잠자리에 들 적마다 명준은 가끔 헛갈린다.
나는 부르주아의 외아들인가? 중앙정부의 높은 벼슬아치를 아버지로 가진 젊은 탕치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윗사람은 허술하게 입고 먹어야 한다는 건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동양의 거짓말이다. 그림하다면 이만한 호강이 아직도 당 지도층이라든가 모범 일꾼들쯤이나 누릴 수 있는 본보기에 머물러 있는 일개다. 그만두자. 이러니 나란 놈의 살찌긴 다 틀렸지. 아, 왜 자리가 높은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서 그 아들이 며칠 호강을 하기로 서니 인민공화국이 결단이 날까? 이명준, 시시한 소리 말아라. 역사는 흔히 개 가죽을 쓰고 호랑이 춤을 추지 않더냐? 때가 되면 개 가죽은 헌 개 가죽처럼 내동댕이 쳐질 텐데 왜 어리 굳게 앙앙거리느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큰 새의 뜻을 누가 알리요? 바둥대봤자 아버지랑 그 또래가 이 사회를 한동안 움직이게 돼 있지 않느냐?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들을 묻게 하라. 맑은 겨울 날씨였다. 비쳐 보이는 하늘의 푸름에 대면 바다는 그보다는 짙은 풀빛으로 그늘져 보였다. 오른편으로 멀리 두 마리 세 마리 갈매기들이 너울거린다. 이런 하늘 밑에서 사람이 즐겁지 말란 법이 있을까? 내 나라의 하늘은 인류 풍류객이야. 결코 찌푸리지 않거든. 울부짖지 않거든. 멋쟁이야. 문이 열리는 소리에 돌아다 보았다. 식당에서 일하는 소녀가 간단한 아침 끼니와 신문을 가져왔다. 소녀의 뺨이 쟁반에 담아온 사과처럼 빨갰다. 명주는 그 뺨을 손가락으로 콕 찌르면서 시시덕거렸다. 김동무, 오늘 아침엔 정말 예쁜데? 거짓말. 14살짜리 소녀는 애교도 없이 짧게 대답하고는 문간에서 혀를 낼름해 보인 후 문을 닫았다. 콩콩콩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간다. 명주는 흥겨워졌다. 한 손으로 사과를 집으며 신문을 펼쳐들었을 때 그는 소리를 질러버렸다. 다시 기사를 들여다보았다. 지방 소식에 무용예술 일꾼들 이곳에 크게 나있다. 그 글자 뒤에서 은혜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 기웃거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일행은 전국을 돌며 공연하고 있었다. 일행에는 모스크바로 가게 된 멤버들이 많았으나 은혜는 프로그램을 메우기 위해 같이 간다고 하면서 평양을 떠난 지가 열흘 전이었다. 지금쯤은 함경도 쪽을 돌고 있으려니 짐작하고 있던 그녀를 여기서 만날 생각을 하니 몸이 떨리도록 기뻤다. 공연은 1시부터였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일요일이었다. 트렁크 속에서 면도칼을 찾아들고 세면소로 달려갔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아니, 이렇게 대뜸 나와도 되나? 안 되긴 그보다도 어떻게 된 거예요? 원산까지 왔다기에 불현듯 보고 싶어서 왔지. 그녀는 노려보았다. 명주는 그냥 웃었다. 쪽지를 받았을 때 마침 제 차례여서 대충 읽어보고 신발 속에 끼우고 무대로 나갔지 뭐예요. 아무리 관람석을 훑어봐도 없지 않아요. 그래 끝나고 들어와서 신발 속을 찾으니 온데간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 혹시 무슨 잘못이나 아닌가 했지요. 극장 뒷문으로 발레리나를 모시고 나오는 제가 쑥스러웠다. 그녀는 자본가들의 놀이개가 아니라 말이다. 떳떳한 예술가는 애인도 가져서는 안 되는가? 난 패트런이 아니다. 그녀의 패트런은 인민이다. 이건 부르주아 사회의 무대 뒤풍경이 아니야. 이런 구질구질한 꼴은 이 사회에서는 싹틀 수 없어. 그런 것은 좋다. 그렇게 생각하니 홀가분했다. 구경식당에서 끼니를 마치고 송도원까지 그들은 걸어갔다. 물놀이터로 넘어서는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는 겨울 해가 벌써 다 기울었다. 솔바람이 파도 소리보다도 요란했다. 송도원이란 이름은 소나무와 파도란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명주는 옆에 걸어오는 은혜에게 말해보았다. 글쎄요. 그녀는 근성으로 치워버렸다. 그녀는 시무룩해 보였다. 방 안에 들어서면서 명주는 그녀의 낯빛부터 살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 전등불 밑에서 보는 그녀는 훨씬 밝아 보였다. 그녀는 먼저 머리 수건을 풀고 장갑을 벗고 다음에 외투를 벗어 벽에 걸었다. 명주는 가만히 서서 바라보았다. 그는 흐뭇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놀이마당에 서 있던 여자를 자기 잠자리에 데리고 들어온 남자가 느끼는 어색함이었다. 명주는 그런 시시한 느낌에 맞설 수 있는 무언가 세찬 말을 하고 싶은 북받침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창에 마주 서서 어두운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여자가 남자를 부르는 몸매였다. 그녀의 뒤로 다가섰다. 그녀는 바깥을 내다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창 유래는 축축이 물이 흐르고 있다.
뒤에서 본 목덜미가 유난히 하얗다. 명주는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만난 것은 3월 중순 국립극장 무대 뒤에서였다. 순회 공연에서 돌아온 은혜는 고단해 보였다. 그는 은혜를 한편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예술단이 모스크바로 가는 게 어느 달이었지? 그녀의 낯빛이 금세 어두워졌다. 왜 또 그런 말을 하세요? 미안해. 요사이 내가 좀 이상해. 은혜가 이러고 있다가 그때 가서 훌쩍 떠나버릴 것만 같단 말이야? 어머나! 그녀는 두 손바닥으로 낯을 가려그렸다. 잘못했어. 저것 봐. 사람들이 이쪽을 본데도. 그녀는 그래도 손을 떼지 않았다. 잘못했어. 날 봐. 날 보라니까. 그제 그녀는 손을 뗐다. 그녀는 빤히 명준을 쳐다보았다. 절 못 믿으시는군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마음대로 해. 그는 휙 돌아서 나왔다. 은혜는 따라오면서 속삭였다. 이따 저녁에 가겠어요? 그날 밤 그녀는 오지 않았다. 이튿날 저녁 신문에서 명준은 은혜 일행이 그날 아침 모스크바로 떠난 줄을 알았다.